회장님,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강태현 회장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지금 뭐라고 했니? 왜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호텔 로비 한가운데였다. 창립 기념 만찬을 마친 회장을 수행원들과 비서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많은 어른들 틈을 뚫고 11살 여자아이가 회장 바로 옆까지 다가온 것이었다. 낡은 분홍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집안 가정부 오정희의 딸 수아였다. 수아는 겁에 질린 얼굴로 회장의 귓가에 다시 한번 입을 가져갔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회장이 눈을 좁혔다. 이유가 뭐지?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를 본 듯 작은 어깨를 움찔떨더니 황급히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그날 밤 그 어린아이는 왜 재벌 회장의 발걸음을 막아선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귀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끝까지 들으신 후에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큰 행복과 건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강태현 회장은 끝내 차에 오르지 않았다. 창립 기념 만찬이 끝난 뒤였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수행원들은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이미 회장의 외투를 받아들고 차 문까지 열어둔 상태였다. 그런데 회장은 발을 떼지 않았다. 조금 전 가정부 딸 수아가 귓가에 남기고 간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딱 그 말뿐이었다. 이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강태현은 평생 수많은 사업가와 정치인, 검사와 장관을 상대해오며 사람의 표정 하나로 진심을 읽어내던 사람이었다. 그 아이 눈빛은 때를 쓰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었다. 회장님, 출발하시죠.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강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에 맞아들이자 태성그룹의 사장인 강도윤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시간이 늦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은 공손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태현은 그 말이 재촉처럼 들렸다. 오늘은 저택으로 안 간다. 짧은 한마디였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고 수행원 둘이 동시에 눈치를 봤다. 강도윤도 잠깐 말을 잃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강태현은 보았다. 맏아들의 입가에서 찰나처럼 스치고 사라진 굳은 표정을. 예. 비서실장이 되물었다. 호텔에 방 잡아라. 오늘은 여기서 쉬겠다. 갑자기 그러십니까? 이번엔 강도윤이 물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목소리 밑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태현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내가 내 발로 들어갈 집을 하루쯤 안 들어가겠다는 것도 허락이 필요하냐?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강도윤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됐다. 강태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 멀찍이 서 있던 가정부 오정희와 수아를 찾았다. 오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아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사람들 뒤에 반쯤 숨어 있었다. 강태현은 손짓으로 둘을 불렀다. 잠깐 따라와라. 오정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애가 철이 없어서 아이한테 직접 묻겠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호텔 로비 안쪽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응접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정적이 내려앉았다. 강태현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창가 쪽에 선 채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말해보렴.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있었다. 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애가 오늘 낮부터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몇 번이나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희 너는 알고 있었나? 오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닙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강태연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지금 오정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아야.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하면 된다. 한참이 지나서야 수아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괜찮다. 근데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낮에 엄마 기다리다가 2층 복도에 혼자 있었어요. 오정희가 화들짝 놀라 아이를 돌아봤다. 수아야, 엄마가 거기 올라가지 말랬잖아. 엄마 찾으러 간 거였어. 아이는 금방 올 것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강태연은 손으로 오정희를 조용히 막았다. 계속 말해봐. 근데 큰아저씨 방 쪽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응접실 안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졌다. 큰아저씨. 수아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였다. 강도윤. 어떤 소리였지? 잘은 못 들었는데 누가 자꾸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강태연의 눈빛이 천천히 굳었다. 그리고요. 그리고 회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라고. 수아는 거기까지 말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봤다. 오정희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봤니?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바로 숨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남자 한 명이 먼저 나왔어요. 검은 가방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 보면 혼낼까봐 화분 뒤에 숨었는데 강태연은 숨소리조차 줄인 채 물었다. 그리고 큰아저씨가 나중에 나왔어요. 응접실 안에 짧은 침묵이 떨어졌다. 오정희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수아는 벌써 자기가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강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아이의 말이었다. 불완전하고 조각난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회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라. 그 말은 아이의 상상으로 만들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강도윤이 자신이 호텔에 머물겠다고 하자 눈빛을 바꾼 것도 사실이었다. 강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로를 잠시 바라봤다. 그 저택은 그가 평생을 쌓아온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밤만큼은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렸다. 정희. 예, 회장님. 오늘 너와 수아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예. 호텔에 방을 따로 잡아줄 테니 거기 있어라. 누가 불러도 움직이지 말고 내 허락 없이 전화도 받지 마. 회장님, 대체 무슨... 나도 아직 모른다. 강태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됐음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집안 다툼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을 겨눈 판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응접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사장님께서 잠시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태연은 문 쪽을 바라봤다. 아들의 발걸음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라 해. 그 순간 수아의 작은 손이 엄마 소매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문이 열리자 강도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는 강태연 회장과 오정의 모녀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강도윤의 눈빛이 한순간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언제 그랬냐는 듯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아직 안 쉬고 계셨습니까? 무슨 일이지? 강태현은 의자에도 앉지 않은 채 물었다. 강도윤은 잠시 오정의 모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둘만 말씀 나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있든 허락 맡아야 하나? 짧게 받아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강도윤은 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럴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골랐다. 다만 오늘 일정이 길었고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 보고도 있으니 아버지께서 편히 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호텔에서 자겠다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놀란 모양이구나. 그 말에 강도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놀랐다기보다 걱정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택에서 주무셨으니까요. 늘 그랬다고. 오늘도 그래야 하나? 강태현의 시선은 아들의 얼굴을 꿰뚫듯 가만히 머물렀다. 강도윤은 이번에도 침착하게 받아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경우 문제도 있고 갑작스러운 변경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강태현이 되물었다. 내가 내 집에 안 들어가는 것도 내가 준비해야 하는 일인가? 순간 방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오정이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고 수아는 엄마 뒤에 숨어 강도윤만 힐끗 보고 있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강태현 귀에는 확인처럼 들렸다. 무슨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까지 알고 있느냐를 떠보는 질문 같았다. 강태현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도윤아, 오늘 저택에 누가 다녀갔지? 강도윤의 눈썹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무슨 뜻이십니까? 낯선 사람. 글쎄요. 아버지 생신 행사 준비로 출입이 많긴 했습니다. 2층 복도 쪽에도 그 순간이었다. 강도윤의 시선이 아주 잠깐 수아에게 꽂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현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수아도 그 눈빛을 받는지 엄마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강도윤은 다시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아이 말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방안이 얼어붙었다. 오정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수아는 아예 고개를 숙여버렸다. 강태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천천히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로비에서 봤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아가 아버지께 무언가 말씀드리더군요. 아이들이 가끔 상상으로 없는 말을 하기도 하니 괜히 불안하게 해드렸을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현은 속으로 낮게 웃었다. 없는 말을 한다. 상상이다. 아들은 벌써부터 아이의 입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없는 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한다. 강도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눈빛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강태현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도윤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 어릴 때는 겁이 많을 정도로 조심스러웠고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던 아이였다. 그런데 회사 일을 맡기기 시작한 뒤부터 표정이 달라졌다. 실수는 줄었고 말은 더 반듯해졌다. 대신 속을 읽기가 어려워졌다. 사업가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 느끼기엔 점점 차가운 사람이 되어갔다. 강태현은 일부러 화제를 꺾었다. 내일 보고는 취소해라.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취소 말씀이십니까? 이사회 보고도 오전 일정도 전부 미룬다. 아버지, 내일은 일본 측 인사들과 들었다. 강태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루 미룬다고 회사가 무너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미 다 준비된 일입니다. 그래서 강태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너는 오늘 내가 호텔에 묵는 것도 싫어하고 내일 일정을 미루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처럼 들리는구나.
강도윤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옅은 조급함이 비쳤다. 아버지의 즉흥적인 변덕쯤으로 넘기려 했던 일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는 걸 그도 느낀 듯했다. 바로 그때 수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아저씨예요. 모두의 시선이 순간 아이에게 쏠렸다. 수아는 겁에 질린 얼굴로 강도윤 쪽을 보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낮에 큰아저씨 방에서 나온 아저씨. 강도윤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오정이가 놀라 아이 어깨를 붙잡았다. 수아야. 하지만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검은 가방 들고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도 봤어요. 문 앞에 있었어요. 강태현은 바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응접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깥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뜻이었다. 방금 전 비서실장이 전한 말. 사장님께서 말씀 나누고 싶다. 그때 이미 문 밖에 다른 누군가도 있었던 걸까? 강태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도윤아. 예, 아버지. 지금 내 방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처음으로 강도윤의 표정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 이 아이는 없는 말을 꾸며낼 얼굴이 아니다. 강태현은 문 쪽으로 걸어가 직접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비서실장 하나만 서 있었다. 방금 여기 누가 더 있었나? 비서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아닙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강태현은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오랫동안 곁에 둔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조차 쉽게 믿기 어려웠다. 그는 문을 다시 닫고 돌아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좋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지.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 저택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오정이까지 놀라 숨을 삼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던 사람이었다. 강도윤도 예상 못한 듯 눈빛이 흔들렸다. 강태현은 낮게 덧붙였다. 다만 내가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다르지. 그는 오정이 모녀를 바라봤다. 둘은 여기 남아라. 누가 와도 문 열지 마라. 그리고 시선을 아들에게 돌렸다. 도윤아,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호텔을 나선 건 밤 11시를 조금 넘긴 뒤였다. 검은 세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운전석에는 오래된 전담 기사 최 실장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비서실장이 탔다. 뒷좌석에는 강태현 회장과 강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강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내일 일정이 어떻고 오늘 만찬에서 누구 반응이 어땠고 일본 쪽 보고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만 두 사람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강태현은 일부러 아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 일정한 리듬이 오히려 차 안의 긴장을 더 크게 만들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도윤이었다. 아버지, 말해라. 정말 저택으로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호텔에 머무시려던 것 아닙니까? 강태현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구나. 강도윤의 입술이 잠깐 굳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지? 지금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태현은 피식 웃었다. 감정적이라. 평생을 숫자와 권력 속에서 살아오며 한 번도 감정으로 움직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던 사람에게 오늘 처음 그런 말을 한 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 내가 감정적이라면 너는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냐?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다 강태현이 불쑥 물었다. 낮에 내 방에 왔던 사람 누구였지?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짧지만 분명한 침묵이었다. 법무법인 정한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왜 왔지? 행사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문 닫고 둘만 할 만큼 급한 보고였나? 강도윤은 숨을 한 번 삼켰다. 행사 끝난 뒤 아버지께 드릴 문서 정리가 있었습니다. 문서? 강태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 문서가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한 문서였나? 그 말이 떨어지자 강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는 분명했다. 강태현이 단순히 눈치만 챈 게 아니라 상당한 단서를 이미 쥐고 있다고 강도윤도 느낀 것이다. 아버지, 대답해라. 아이 말 몇 마디에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몇 마디라. 강태현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않나? 넌 자꾸 그 아이 말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아버지, 정작 나는 아직 그 아이 말을 다 믿는다고 한 적도 없다. 그 순간 강도윤이 시선을 거뒀다. 차창에 비친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낯설었다. 강태현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적을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차는 곳 한남동 저택 앞에 멈췄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태성가의 본체가 어둠 속에 떠 있었다. 낮에는 웅장하고 화려하던 집이 이 밤에는 묘하게 음침해 보였다. 경비원 둘이 급히 달려나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들어오십니까? 강태현은 차에서 내리며 아주 천천히 집을 올려다봤다. 수십 년을 드나든 집이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자기 발로 적진에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강도윤도 뒤따라 내렸다. 그는 이미 표정을 정리한 상태였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 다시 말끔하고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박 실장이 달려나왔다. 회장님, 오늘은 호텔에서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안 오길 바랐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박 실장은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강태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먼저 차라도 아무도 따라오지 마라. 그 한마디에 계단 아래가 조용해졌다. 강도윤만 아버지 뒤를 따랐다. 2층 복도는 고요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에는 발소리조차 묻혔다. 강태현은 먼저 자기 침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손잡이를 돌리기 직전 뒤를 돌아 아들을 봤다. 내가 먼저 열어라. 짧은 말에 강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강태현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았다. 왜 못 열겠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강도윤이 손을 뻗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다. 은은한 간접등, 정리된 침대, 창가에 놓인 가죽 안락의자.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공간이었다. 강태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침대 옆 협탁을 바라봤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먹는 혈압약과 물컵이 놓인 자리였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약병을 집어들었다. 평소와 같은 병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손바닥에 약을 몇 알 쏟아낸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모양이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늘 먹던 둥근 흰색 알약이 아니라 미세하게 길쭉한 형태의 약이 섞여 있었다. 강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도윤의 표정도 드디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내 약이 맞나?
낮고 무거운 한마디였다. 강도윤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현은 손안에 약을 내려다봤다. 수아의 떨리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겁먹은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오늘 밤 이 방에서 자기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1살 아이가 먼저 본 것이었다. 강태현은 약병을 탁 소리 나게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짧은 소리가 방 안의 총성처럼 울렸다. 그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다. 이제는 말해봐야겠다. 강도윤의 목을 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강태현과 강도윤은 동시에 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태현은 직감했다. 오늘 밤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비명은 복도 끝 사모님 방 쪽에서 들려왔다. 강태현 회장은 곧바로 방 밖으로 나갔다. 뒤이어 강도윤도 거의 동시에 뛰어나왔다. 계단 아래에 있던 집사와 비서들까지 놀라 허둥지둥 2층으로 올라왔다. 사모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둘째 며느리 윤서진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찻잔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수연 여사가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른 채 침대 끝에 기대앉아 있었다. 어머니, 강도윤이 먼저 달려갔다. 윤서진은 손을 떨며 말했다. 어머님이 갑자기 숨을 못 쉬신다고 해서 차를 가져왔는데 갑자기 컵을 떨어뜨리셨어요. 강태현은 며느리의 말보다 정수연 여사의 얼굴부터 봤다. 창백했다. 하지만 의식은 있었다. 정수연 여사는 아들을 붙잡으려는 손을 피하듯 오히려 남편 쪽을 먼저 봤다. 그 짧은 시선이 강태현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사람 부르겠습니다. 집사가 소리치자 강태현이 손을 들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짧았지만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였다. 강도윤이 굳은 얼굴로 돌아봤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보인다. 강태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깨진 찻잔, 엎어진 찻주전자, 작은 약봉지 하나. 그중 그의 눈을 붙든 건 침대 머리맡 협탁 위의 컵이었다. 투명한 유리컵 안에 아직 마시지 않은 물이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자기 침실 협탁 위 약병을 떠올렸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누가 어머니 방에 들어왔지?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만 왔습니다. 주무시기 전 따뜻한 차 드리려고. 차는 누가 준비했지? 주방에서요. 누가 직접 가져왔나? 윤서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강태현의 시선이 며느리 얼굴 위에 멈췄다. 둘째 며느리 윤서진은 늘 조용하고 말수적은 사람이었다. 재벌가 며느리들 중에서도 유난히 티내지 않고 사는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대답이 느렸고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강도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지금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니까 따지는 거다. 강태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방 약이 바뀌어 있었다.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윤서진이 숨을 멈췄고 집사와 비서실장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굳었다. 강도윤이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들은 척하지 마라. 강태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더 살벌했다. 누군가 내 방에 손댔다. 그리고 지금은 내 어머니 방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수연 여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여보. 강태현은 곧장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정수연 여사는 남편 손목을 붙잡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다.
차. 이상했어요. 강태연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말이오? 한 모금 마시려는데 냄새가 평소랑 달랐어요. 윤서진이 다급히 변명했다. 어머님, 제가 주방에서 늘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라. 강태연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윤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정수연 여사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강태연은 침대막 컵을 바라봤다.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지러웠다. 그렇다면 문제는 차만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시선이 협탁 위 작은 약봉지로 옮겨갔다. 정수연 여사가 늘 챙겨 먹는 수면제였다. 그는 봉지를 집어들었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오늘 밤 겉보기로 멀쩡한 것들이 가장 위험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주방, 약 보관실, 내 방, 사모님 방 전부 봉쇄해라. 예.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 이번에는 강도윤이 노골적으로 굳은 표정으로 나섰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집안이 뒤집힙니다. 이미 뒤집혔다. 강태연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다만 아직 누가 뒤집었는지 확인 안 했을 뿐이다. 그 순간 둘째 며느리 윤서진이 작게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께 차만. 그 차를 누가 끓였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강태연은 말을 끊고 집사박 실장을 불렀다. 오늘 밤 주방 출입한 사람 명단 전부 가져와라. 예, 회장님. 그리고 CCTV도. 그 말에 박 실장이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태연은 놓치지 않았다. 왜 그러지? 박 실장이 식은땀 맺힌 얼굴로 답했다. 그게 저녁부터 2층 복도하고 주방 쪽 일부 카메라가 점검 중이라 저장이. 점검? 강태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언제부터? 오늘 오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강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윤을 봤다. 강도윤은 무표정했다. 너무 무표정해서 오히려 더 수상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회장님 들어오시면 바로 하라. 수아의 조각난 말들이 점점 하나의 그림으로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오늘 밤을 위해 약도, 차도, CCTV도 미리 손봐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밖에서 허둥대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젊은 여직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다. 저택 청소팀 막내였다. 회장님, 무슨 일이냐? 오정희 아주머니가 안 보입니다. 방 안이 순간 더 조용해졌다. 강태연의 눈빛이 굳었다. 안 보인다고? 예.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직원 휴게실 쪽에 계셨는데 지금은 수아도 없고. 강태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수아가 입을 열었고 오정희가 뭔가를 알고 있었고 바로 그날 밤 모녀가 동시에 사라졌다. 강도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혹시 겁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태연은 아들을 노려봤다. 너는 왜 자꾸 모든 걸 그렇게 빨리 정리하려 드는 거지?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강태연은 곧장 문 쪽으로 걸어갔다. 찾아. 짧고 단호했다. 저택 안이든 밖이든 문 하나, 창고 하나, 차고 하나까지 전부 뒤져서 오정희와 아이부터 찾아라. 집사와 직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연은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나를 쓰러뜨리려 했고 누군가는 내 아내를 건드렸고 이제는 입을 열 수 있는 사람까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방 안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저택 안 공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직원들은 복도를 뛰기 시작했고 경비팀은 정문과 후문부터 막았다. 집사 박 실장은 손에 무전기를 쥔 채 연신 사람들을 재촉했다. 별채부터 확인해. 창고, 세탁실, 기사 대기실도 전부. 강태현 회장은 그 소란 한가운데서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고 걸음은 오히려 느려졌다. 누군가 다급해질수록 오히려 더 침착해야 한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다. 아버지, 뒤따라 나온 강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붙였다. 일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부터 병원으로 모시는 게. 강태현은 멈춰 서지 않았다. 병원은 이미 부른다. 그럼 먼저 어머니 상태를. 내 어머니도 중요하지. 강태현이 천천히 돌아봤다. 하지만 지금 사라진 모녀도 그만큼 중요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었다. 강태현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확신이 더 짙어지는 걸 느꼈다. 아들은 지금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판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다. 복도 끝 계단 쪽에서 허둥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청소팀 막내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달려왔다. 회장님, 직원 휴게실 뒤쪽 비상계단에서 이거 찾았습니다. 그녀 손에는 작은 머리핀이 들려 있었다. 낡은 분홍색 플라스틱 머리핀이었다. 수아가 로비에서 꽂고 있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강태현은 아무 말 없이 머리핀을 받아들었다. 끝이 부러져 있었다. 억지로 뜯기거나 어딘가에 걸려 빠진 흔적 같았다. 비상계단 어디쯤이었지? 3층 올라가는 중간쯤이었습니다. 3층? 강태현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3층은 평소 가족도 잘 올라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옛 서재, 창고, 오래된 서류 보관실이 있는 층. 강태현은 곧바로 계단 쪽으로 걸었다. 회장님,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을 막듯 나섰지만 강태현은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비켜라. 그 목소리에 아무도 더 말리지 못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저택 안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졌다. 2층의 긴장과 1층의 분주함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만큼 어둡고 조용했다. 계단 중간 벽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수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것처럼 빛이 불안정했다. 강태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계단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다. 카펫 위에 작게 끌린 자국이 보였다. 얼음 발자국은 아니었다. 가벼운 신발 바닥이 억지로 끌리듯 지나간 흔적. 그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위로 올라갔다. 3층 복도는 찬 공기부터 달랐다.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 특유의 묵은 먼지 냄새가 났다. 복도 끝, 옛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강태현은 그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뒤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거긴 오래 비워둔 곳입니다. 강태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봐야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와 서류 상자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 드러났다. 그리고 방 한쪽 쓰러진 의자 옆에 오정희가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바닥에 기댄 상태였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이마 옆에는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다. 정희, 강태현이 처음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내며 다가갔다. 비서실장이 급히 뛰어와 입막음을 풀고 손을 풀어줬다. 오정희는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수아부터 어디 있지? 창고, 옛 서류 창고에. 강태현은 즉시 몸을 돌렸다. 3층 복도 맞은편 끝에는 작은 철문이 달린 서류 창고가 있었다. 평소 잠겨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벌어져 있었다.
강태현은 거의 뛰다시피 다가가 철문을 열어 젖혔다. 어두운 안쪽 구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오정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다. 손전등 불빛이 켜지자 구석 박스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두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입막음은 풀려 있었지만 겁에 질린 표정은 아까 로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했다. 회장님. 아이는 회장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강태현은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 짧은 말에도 수아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또 올 거예요. 강태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아저씨였지? 수아는 울먹이며 손으로 복도 바깥을 가리켰다. 낮에 큰아저씨 방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검은 가방 들고 있던 아저씨. 강도윤이 문 앞에 멈춰선 채 차갑게 굳은 얼굴로 그 말을 들었다. 강태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뒤를 돌아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도 우연 같으냐?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낮고 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방에서 나왔고 로비에도 있었고 이 아이와 엄마를 묶어놓기까지 했는데 넌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고? 강태현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냉랭했다. 방금까지는 의심과 확인의 단계였다. 하지만 수아와 오정희가 실제로 묶인 채 발견된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누군가 입막음을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아가 얼굴을 아는 남자였다. 오정희가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나며 말했다. 회장님, 저 제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강태현은 바로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무엇을? 오정희는 핏기 없는 얼굴로 한참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에 사장님 방 청소 들어갔다가 서랍 밑에 떨어진 약봉지를 하나 봤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평소 회장님 드시는 약이랑 같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봉투 안약이 조금 달랐습니다. 강태현의 눈빛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대로 두려다가 혹시 몰라 하나 챙겨뒀습니다. 그 약이 지금 어디 있지? 오정희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자기 앞치마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없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도윤 쪽으로 향했다. 3층 복도는 숨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강태현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전부 증거와 맞춰서 들을 거다. 강도윤은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 변명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선명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또 다른 무전 소리가 급하게 울렸다. 회장님, 정문 CCTV 서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아래를 돌아봤다. 강태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누군가가 이 집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3층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아래층을 내려다봤다. 정문 CCTV 서버실에서 불이 났다는 말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누군가 지우려 한다는 뜻이었다. 강태현 회장은 먼저 수아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직도 겁에 질린 채 오정의 품에 반쯤 안겨 있었다. 정희. 예, 회장님. 수아 데리고 내 서재 옆 작은 응접실로 가 있어라. 예. 아무도 들이지 마라. 내가 직접 갈 때까지 문 열지 마. 오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감싸 안았다. 아이를 먼저 살려야 했다. 이 밤의 시작이
그 작은 입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강태현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경비팀 전부 서버실로 보내고 불부터 잡아라. 소방 부르기 전에 안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 예, 회장님. 그리고 경찰도 불러. 그 한마디에 강도윤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경찰까지 부를 일은 아닙니다. 강태현은 차갑게 웃었다. 약이 바뀌고 사람이 묶이고 증거실 같은 서버실에 불이 났는데 이게 경찰 부를 일이 아니라고? 집안 문제를 밖으로 키우실 필요는. 집안 문제? 강태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누군가 내 침실에 손대고 내 아내 방에 손대고 가정부 모녀를 감금했다. 이게 아직도 내겐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집안 문제냐?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강태현은 더 이상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계단을 내려갔다. 저택 아래층은 이미 불안과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이 뛰어다녔고 경비원들은 무전을 주고받으며 서버실 쪽 복도를 통제하고 있었다. 서버실은 본체 뒤편 관리구역에 붙어 있었다. 평소라면 가족 누구도 직접 갈 일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강태현이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탄 냄새가 옅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길은 크지 않았다. 선반 아래쪽 전선 일부와 기계 한 대가 타들어간 정도였다. 누군가 크게 태우려 했다기보다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망가뜨리려 한 흔적 같았다. 강태현은 문턱 앞에 멈췄다. 누가 처음 발견했지? 젊은 경비팀장이 나섰다. 정문 교대하던 직원이 타는 냄새 맡고 확인했습니다.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태현은 천천히 안을 훑어봤다. 검게 그을린 서버 장비 옆 바닥에는 작은 금속 케이스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보통 외장 저장 장치 보관용으로 쓰는 상자였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주 최근까지 무언가가 들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이 집 CCTV 백업은 여기서 따로 관리하지? 예. 하루치 실시간 저장과 주간 백업 일부를 같이. 그 일부가 사라진 건가? 비서실장이 안색을 굳혔다. 장비를 확인하던 직원이 다급히 대답했다. 회장님,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저장분 일부가 없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딱 수아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 오정희가 약봉지를 봤다는 시간, 회장의 약이 바뀌고 정수연 여사의 차가 올라간 시간대였다. 모든 흔적이 정확히 그 시간만 지워지고 있었다. 강태현은 금속 케이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멈췄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서버실 입구에 서서 평소보다 더 굳은 얼굴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내가 할 말이 있나? 없습니다. 없겠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눌려 있었다. 강태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배웠다. 강도윤은 말이 없었다. 칼도 필요 없고 주먹도 필요 없지. 약 하나 바꾸고 기록 하나 지우고 증인 입만 막으면 된다. 서버실 안직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런데 도윤아, 그 짓을 남한테 배운 놈은 있어도 자기 아버지한테 직접 쓰는 놈은 처음 본다. 강도윤의 턱이 천천히 굳어졌다.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계신 겁니까? 단정? 강태현은 그제야 아들을 정면으로 봤다. 수아는 내 방에서 나온 남자를 봤다. 오정희는 내 방에서 이상한 약봉지를 봤다. 내 약은 바뀌어 있었고 그 모녀는 감금됐다. 그 직후 CCTV 기록이 사라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쯤 되면 단정이 아니라 확인만 남은 거다. 강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마주보며 말했다. 제가 아니라면요? 강태연의 눈빛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지?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요? 순간 서버실 안정적이 달라졌다. 변명이라기보다 새로운 판을 던지는 말이었다. 강태연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 벌어진 일은 너무 치밀했다. 약, 차, CCTV, 감금. 이 정도면 한 사람의 단순한 충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강도윤이 다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하려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남겼겠습니까? 그 말은 오만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다. 강태연은 속으로 가라앉던 판단을 다시 붙잡았다. 맏아들이 직접 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맏아들을 앞세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정문 경비팀 막내 직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버실 문 앞 화분 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강태연이 받아들었다. 메모리 카드였다. 누군가 급히 숨기고 놓친 것처럼 모서리에 제자국이 묻어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라면 백업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연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방금까지 제로 사라진 줄 알았던 진실이 갑자기 손바닥 위로 굴러들어온 셈이었다. 그는 곧장 말했다. 지금 당장 재생해. 여기 장비로 가능합니다. 직원이 급히 남은 컴퓨터에 카드를 꽂았다. 모니터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목록이 떴다. 시간 표시가 줄줄이 올라왔다. 오후 6시 43분, 오후 7시 12분, 오후 8시 5분. 강태연의 시선이 멈췄다. 오후 6시 43분. 수아가 2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던 그쯤의 시간이었다. 직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2층 복도 일부가 잡혔다. 잠시 뒤 강도윤의 방문이 열렸다. 먼저 나온 건 검은 가방을 든 낯선 남자였다. 키가 크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는 복도를 한번 훑어보더니 급히 걸어나갔다. 그리고 몇 초 뒤 문 안에서 강도윤이 나왔다. 강도윤은 복도 양쪽을 살핀 뒤 문을 직접 잠갔다. 서버실 안이 얼어붙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최소한 수아의 말은 사실이었다. 강태연은 말없이 다음 영상도 재생하라는 듯 손짓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오정희가 복도 끝 청소도구함 근처에서 작은 약봉지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곧 낯선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오정희 입을 틀어막았다. 영상은 흔들리며 끊겼다. 그 짧은 몇 초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정희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다. 수아가 상상한 것도 아니었다. 이 집 안에는 분명 실행자가 있었다. 강태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다. 강도윤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다 못해 식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표정 안에는 당황만 있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 계산이 어긋난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동시에 자기도 예상 못한 장면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맏아들은 이 남자를 안다. 하지만 오정희를 직접 건드리는 장면까지 예상한 얼굴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칼을 쥔 사람은 따로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마지막 남은 영상 파일 하나가 목록 맨 아래서 반짝였다. 시간은 밤 9시 29분. 정수연 여사 방에 차가 올라가기 직전이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도 재생할까요? 강태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틀어.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직원이 마지막 영상 파일을 눌렀다. 서버실 안공기가 숨조차 쉬기 어렵게 굳어졌다. 화면은 정수연 여사 방 앞 복도였다. 시간은 밤 9시 29분. 잠시 뒤 차를 든 윤서진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둘째 며느리였다. 강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고 비서실장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윤서진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정수연 여사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영상 속 복도 반대편 그림자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가방을 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문 앞까지 다가와 윤서진이 들어간 방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문손잡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아주 작고 빠른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 나가며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화면에 선명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손목에 걸린 팔찌가 보였다. 은색 팔찌, 작고 둥근 청옥 장식이 달린 여성용 팔찌였다. 강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 팔찌를 가진 사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정수연 여사의 수발을 오래 들어온 전담 간호보조 이 실장이었다. 정식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사모님 건강관리와 약 정리를 돕는 사람, 그리고 집안 여자들 방 출입이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강도윤이 낮게 말했다. 이 실장.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설마 그 사람이. 강태연은 곧장 지시했다. 지금 당장 이 실장 어디 있는지 찾아. 경비팀이 급히 무전을 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다. 회장님, 이 실장 차량이 10분 전에 후문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서버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도망쳤다. 누군가 판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먼저 빠져나간 것이다. 강태연은 아주 천천히 강도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말해라. 강도윤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할 수 없었다. 턱이 굳은 채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마침내 낮게 말했다. 처음엔 정말 아버지를 해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눈을 크게 떴다. 강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강도윤은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을 이었다. 이 실장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상속 정리와 경영권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아버지도 이제는 쉬셔야 한다고, 그래서 약을 받고 일시적으로 쓰러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큰 병처럼 보이게 만들면 이사회와 계열사 대표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강태연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쓰러지게만? 전 정말 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었든 안 믿었든 결국 내 손으로 문을 열어준 거다. 강도윤은 처음으로 대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강태연은 알았다. 진짜 끝까지 칼을 쥔 건 강도윤이 아니라는 것을. 강도윤은 경영권에 눈이 멀어 문을 열어준 공범이었다. 하지만 약을 바꾸고 오정희를 묻고 정수연 여사 방까지 손뗀 실행자는 이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돈줄이나 약속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때 오정희가 수아를 데리고 서버실 입구에 나타났다. 강태연이 부른 것은 아니었지만 수아가 울음을 꾹 참은 얼굴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연은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래, 그 아줌마가요. 아까 낮에도 사모님 방에서 약 만졌어요. 강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강도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불을 붙였고 이 실장은 그 틈에 더 깊은 판을 짠 것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강도윤조차 이용당한 셈이었다. 강태연은 뒤돌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 오면 영상부터 넘겨라. 그리고 강도윤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너는 오늘부터 태성그룹 모든 직책에서 손 뗀다. 그 한마디에 강도윤의 얼굴이 무너졌다. 하지만 변명은 없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저택에 도착한 건 자정을 조금 넘긴 뒤였다. 서버실 영상과 회장 침실 약병, 정수연 여사 방의 컵과 약봉지, 3층에 감금됐던 오정희 모녀 진술까지 하룻밤 사이 저택 전체가 사건 현장이 되었다. 이 실장은 새벽 2시쯤 서울 외곽 톨게이트 근처에서 붙잡혔다. 차 안에서는 현금 다발과 가짜 처방전, 그리고 강태현 회장 명의로 준비된 사전 의료 소견서 초안까지 나왔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급성 의식 혼미 가능성, 정상적인 경영 판단 불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강태현을 병상에 눕히고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다. 정수연 여사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다. 차는 거의 마시지 않았고 약도 손대기 전에 이상함을 느낀 덕분이었다. 의사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택 응접실엔 어젯밤과 전혀 다른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강도윤은 밤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해졌고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 보였다. 강태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널 믿은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컸다. 그런데 넌 회사를 탐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버렸다. 강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현은 더 이상 아들을 꾸짖지 않았다. 이미 가장 무서운 벌은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오늘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소집해라. 예, 회장님. 그리고 공식 발표 준비해. 강도윤 사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 그 말에 응접실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재벌가에서 후계자가 밀려난다는 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핏줄 하나가 권력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현의 표정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후 그는 천천히 오정희 모녀 쪽으로 걸어갔다. 오정희는 밤새 울어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수아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강태현은 한동안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뜻밖에도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오정희가 놀라 숨을 삼켰고 수아도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강태현은 아이 눈높이에 맞춘 채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나를 살린 건 너였다. 수아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무서워서 그래도 말했지. 강태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 어른들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정희를 바라봤다. 정희 너도 누명 없이 끝낼 일은 아니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다시는 고개 숙일 일 없게 하겠다. 오정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남의 집 부엌과 복도를 오가며 고개 숙이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이 집 주인이 자기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음모와 거짓으로 가득했던 저택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강태현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밝아오는 정원을 바라봤다. 핏줄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가장 믿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진짜 가족이란 위험한 밤에 당신의 발걸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태성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밤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다만 저택 사람들 사이에선 한 가지 말만 조용히 남았다. 회장님을 살린 건 재벌가 누구도 아니었다. 가장 작은 목소리를 낸 가정부 딸 하나였다고. 핏줄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족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을 살린 건 권력을 가진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용기였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본 진실이 가장 거대한 집안을 무너뜨린 셈이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